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레버리지 ETF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특히 초보들을 위해서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레버리지 고수들 그리고 레버리지 매니아 찬양론자들은 뭐 이 방송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굳이 제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자, 다음은 레버리지 ETF를 해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고수들은 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왜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되느냐? 초보들, 아마추어들. 어느 누구도 이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개별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어려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물론 장기 보유 시 그 백테스팅이 그동안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죠. 레버리지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백테스팅 수익률이 그렇다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이 그 레버리지 ETF에 10년, 20년, 30년 장기 보유하며 그 CAGR 뭐 30%, 50%그 수익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묻어두지 않고 또 뭐 레버리지 이런 전략 고수들은 뭐 4848 이런 거 한다 그러죠. 그죠? 매크로 경제 보조 지표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4848 하면서 손실을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하죠. 자, 여러분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영상 조 뒤편에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98년에 상장한 이후로 32만 %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아마존의 장기 투자에서 부자된 그런 개인 투자자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부자된 사람은 창업자와 거의 가족뿐이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개별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그 창업자 일가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 장기 보유 그리고 큰 수익이 어려운 이유도 다음과 같다. 자, 이런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 아마존의 그 표준 편차가 약 36%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레버리지 ETF는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MDD도 더 크고 샤프 비율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런 개별 주식을 그리고 ETF, 레버리지 ETF를 보유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4848을 자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잦은 매매는 비용과 세금으로 자산을 잠식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세금이라도 내면 다행이에요. 그죠? 세금을 냈다는 것은 수익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 낸 사람은 26,000명이다.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매매 회전율과 수익률은 정확히 반비례 합니다. 자, 수학적 공리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각종 보조지표로 리밸런싱 4848 한다고 해봤자 그냥 바이 앤 홀드 한 것만 못하다. 레버리지 ETF도 그냥 열심히 4848 해도 바이 앤 홀드 한 것만 못하다. 그리고 이 장기 투자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자산 배분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도 아니고 바로 비용과 세금입니다. 존 보글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ETF 투자하는 개인들의 수익률은 역시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ETF를 바이 앤 홀드 했을 경우보다 약 4%포인트 수익률이 못 미칩니다. 그냥 바이 앤 홀드 했을 때보다 그 ETF에 투자하는 평균적인 개인들 수익률이 4848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SPY 같은 경우에도 연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10,000%나 되는데 레버리지 ETF SPY보다 더 잦은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SPY가 10% 연평균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면 SPY에 투자한 개인들은 약 6% 정도밖에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TQQQ QLD가 TQQQ가 이제 2011년도에 상장되었으니까 이때 이후로 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TQQQ 투자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 QQQ의 표준 편차가 낮고 샤프 지수도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률은 QQQ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세 이용 계좌에서 해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로 TQQQ, QLD, QQQ 이런 수익률을 거뒀지만 저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다. 있으면 벌써 언론 기사로 소문 다 났겠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뭐 계좌 인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계좌 인증하면서 수익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자, 뭐 최근 1, 2년 동안 뭐 이 벼락부자 된 거는 그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30년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인정합니다. 자, 과거에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존경과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자, 레버리지 ETF가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 그리고 레버리지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독창적인 투자 전략으로 4848 해도,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종목 평균 기간, 요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평균과 정기 분포 무시하다가는 큰 금융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인내와 절제로 뭐 10년, 30년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상상은 뭐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습관이 있는지. 자,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 개인 투자자 종목 평균 보유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최근 2년 동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들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6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비하면, 3년 전에 제가 알기로 약 1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10만 명이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한 만큼 종목 평균 보유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방송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자산은 줄어듭니다.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SPY의 회전율이 10,000%예요. 연 회전율이 10,000%입니다. 이 책이 나온 2017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존 보글은 네이슨 모스트가 SPY 같이 만들자고 했을 때 끄지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켄 피셔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패시브 ETF를 4848 하면서 액티브 포트폴리오처럼 운영하다가는 패시브 ETF의 원래 성과만도 못한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그게 바로 저 위에 4% 정도 수익률 차감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켄 피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평균적으로 그 ETF를 투자하는 개인들의 수익률은 그 ETF가 원래 누렸던 수익률의 4%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거뒀다.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가격 중계가 되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이런 ETF는 틀림없이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매매를 부추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SPY의 연평균 회전율이 저만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한 배짜리 인덱스 ETF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SPY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존 보글은 그것보다 비용이 30배나 비싸고, 자, 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을 줄여야만 여러분들의 자산이 증식됩니다. 마켓 타이밍,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비용 세금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에 있어서 장기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비용과 세금이다. 매매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이런 레버리지 ETF를 존 보글이 찬성할 리 없겠죠. 그죠? 자, 옛날에 또 요 기사 한번 봤습니다. 그죠? 2015년에 9개월 동안 S&P 500 YTD 수익률이 거의 0%였거든요. 0.1%였어요. 그래서 요 기간 9개월, 단 9개월 횡보를 했는데도 개인들은 매매 회전율이 요렇게 됐다. 요렇게. 2달 만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다 갈아엎었다. 그러면 평균 약세장 2년 기간 동안 역시 횡보 짜증난다고 4848 하겠죠. 그러면 역시 여러분의 자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게 과세 계정이라면 과세 계정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회전율 높이다가는 연평균 수익률 1%에서 4% 깎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비용과 세금 때문입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존 보글의 뮤추얼 펀드 상식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3.9% 정도 수익률을 깎아먹더라. 3.9% 정도 수익률을 깎아먹더라. 그래서 이 균형복원 포트폴리오의 선구자 클로드 세넌도 과세 계정에서 이렇게 자기 이론 실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클로드 세넌도 자기가 정작 만들었지만 자기는 이런 자기 이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텔러다인 한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ETF를 보조지표 참고해가지고 4848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파이썬으로 백테스팅 해봤습니다. TQQQ 요 기간 동안 일간 데이터로 RSI를 팩터로 해가지고 30에 사고 70에 파는 전략이에요. 그죠? 옛날에도 한번 영상에서 백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RSI 지표를 보고 4848하면 누적 수익률이 2295%인데 그냥 가만 놔뒀으면 이 벤치마크 리턴이 그냥 바이 앤 홀드예요. 가만 놔뒀으면 1045%다. 자, 거래 비용은 1%로 잡았습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이 경고한 대로 과세 계정에서 4848 비용 손실 최저 비용 1%만 잡았습니다. 요거를 2%로 바꾸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수익률이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RSI 트레이딩은 누적 수익률이 2020%, 그리고 바이 앤 홀드는 1045%, 이 TQQQ입니다. TQQQ. 그래서 최종 자산은 100만 달러, 21만 달러, 4.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떡락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낫다. 이런 보조지표 보고 4848 하다가는 요런 꼴 난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이 PB는 이 월간 데이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MGD가, 이 파이썬의 MGD가 더 크죠. 그죠? MGD가 더 큰 이유는 일간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주식 가격 변동을 지켜봐야 되는데 자산의 70%가 날아가는 이 순간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좋아하는 보조지표, MACD 보조지표 트레이딩 한다면, 그리고 거래비용 세금 2%로 잡으면 결과는 더 최악입니다. 자, 결과는 MACD 보조지표로 4848 하다가는 TQQQ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률이 277%예요. 누적 수익률이. 가만 놔두면 1045%인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샤프 비율도 최악입니다. 그리고 MDD가 별 차이도 안 나죠. 그죠? 가만 놔둔 거, 그리고 4848 한 거,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보조지표 말고 이 매크로 경제의 방향을 분석해가지고 4848 한다면, 자,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아는 게 많다고 투자 수익률 향상이 될까? 이 두 사람이 경마꾼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연구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아는 게 많으면, 정보가 많이 자기한테 유입되면 예측이 쉬워져서 의사결정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정보가 증가하면 의사결정에 혼란만 발생하더라. 경마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했거든요. 정보가 증가해도 경마꾼들의 예측력이 거의 개선되진 않았지만, 자, 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confidence does increase, 그리고 accuracy does not increase라고 되어 있죠. 경마꾼들에게 주는 정보가 이렇게 증가해도 정확성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측에 대한 이 확신성은 증가한다 이거죠. 그죠? 정보가 증가해도 경마꾼들의 예측력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 예측력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죠? 정보가 증가할수록 예측력에 대한 확신만 높아져요. 최악이죠. 이런 경마를 금융시장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그 금리 예측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이 파란 실선이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실제 금리의 움직임이고, 이 옅은 점선은 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금리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예측은 올라갈 것이다. 횡보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뭐 5분기, 향후 5분기의 금리 예측이니 저런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실패를 질타할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금리의 예측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보조지표 말고 전문가들의 매크로 경제 향방 분석에서 4848 한다면 역시 안 되겠죠. 그죠? 전문가도 못 맞히는 매크로 경제를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그죠? 결국 그거는 회전율 증가와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겠죠. 회전율은 증가하고 수익이라도 봤으면 다행인데 결국에는 손실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정식 또는 잠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비용과 세금입니다. 비용과 세금. 자, 그동안 이제 요 세 사람이, 자, 투자 정책, 자산 배분이 투자 전략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총 수익률 변동의 93.6%는 자산 배분이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 존 보글이 항상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조건을 붙였거든요. 단 비용이 일정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래서 과세 계정에서 자산 배분을 미심쩍어 했는데 1999년, 1997년 그레이엄 도드상을 받은 이 윌리엄 장크라는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투자 정책, 그 연금에 있어서 통상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분기, 단기 수익률의 변동의 93.6%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장기 수익률의 차이는 총 수익률 차이의 14.6%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자산 배분 정책이나 마켓 타이밍, 종목 선택이 아니라 비용이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성과 결정 요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존 보글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장기 투자 굉장히 어렵다. 초보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